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보라입니다. 소리 없이 와서 강하게 때리고 간 소나기,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참 날이 굳습니다. 정치권에도 비가 내리고 네. 한일 관계도 비가 강합니다. 굳은 날 뒤에는 맑게 갠다고 하는데 정치권, 한일 관계 언제쯤 다시 해가 비칠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잠시 후에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기상도 한번 전망해 보면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뉴이지어 가족들의 의견도 보태주세요.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빗길에 안전운전하시고요. 네. 한일 관계에도 먹구름이 짙습니다. 네. 이번 주가 한일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듯합니다. 네,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을 18일 목요일까지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우방국 명단에서 뺄 거야라고 일본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논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으면은 시간을 넉넉히 줬거나 진작에 얘기를 꺼냈겠죠. 예. 아마 어차피 우리를 우방국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에서 뺄 것 같이 보입니다. 일본의 명분 쌓기용으로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 정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일본에 반박할 논리를 찾아서 공식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 시안으로 제시한 건 오는 18일.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마음대로 정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일본 정부가 곧바로 각의 의결을 거칠 경우 다음 달 후반쯤 제외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본이 참의원 선거 결과와 광복절 대일 메시지 등을 보면서 각의 의결을 늦출 경우 그만큼 리스트 제외 일정도 미뤄지게 됩니다. 각의 결정이 나면 첨단 소재와 전자, 통신, 센서 등 1,100여 개 품목이 추가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자율주행차나 이런 이제 미래 자동차 개발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자동차 산업이 갖는 전후방 효과라든가 그 고용 효과 한 170만 명이 관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공식적인 반박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업종별 협회,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서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18일 일본의 요구 시안과 21일 참의원 선거, 그리고 각의 움직임까지 이번 주가 한일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수출 품목 심사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이슈가 좀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제 옮겨지죠. 네. 우리나라를 일본의 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나라가 아니다라고 평가해서 화이트 국가로 인정을 하다가 이제 무슨 니들이 화이트 국가야라고 하면서 빼버린다는 뜻은 네. 무역 마찰이라는 뜻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일본이 국가 안보 정책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하고 자리를 다시 정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군사 정치 외교적인 의미를 담은 겁니다. 일본이 뭐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예. 뭐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뭐 나라를 운영한다는 게 다 그런 거겠죠. 네. 아무튼 참의원 선거가 끝났는데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일본에서 해소가 됐는데 네. 다음 달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버린다면 이거는 그동안 한국, 미국, 일본 대 중국, 러시아, 북한으로 고착화돼 있던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완전히 새로 흔들어서 무너뜨려버리고 일본식의 새로운 판을 짜보고 싶다는 아베 프로젝트로 아마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아베 프로젝트. 예, 뭐 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도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이라는 걸 새로 짜듯이 예. 일본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다시 자리매김을 하고 아시아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을 바탕으로 경제 군사대국으로 올라서는 걸 일단 또 견제도 하고 예. 늘 미국에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태평양 전략을 짜던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은 저 뒤로 좀 물러나 있고 일본이 주축이 된 새로운 태평양 질서를 짜보자. 그럴 때 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상대하지?
대만은 어떻게 상대하지? 러시아는 중국은 그리고 저 한국은 뭐 이렇게 아베 머릿속이 이제 복잡한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조금 더 뭐 글로벌한 전략 전술을 짜야 그럼요.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에게 과거사를 반성하라고 촉구하는 건 뭐 역사적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건 당연하지만 예. 그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계속 짜면서 일본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우선 다음 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됩니다. 이사회 논의가 불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도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최하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 주 23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일반 이사회는 WTO 상설 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해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거듭 설명하면서 철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 조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끄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끝까지 문제없단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 때도 우리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은 이번 조치가 규제가 아닌 자국의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 불과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일본도 나름대로 자국 입장을 갖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전략 등을 고민을 해서 우리 외교 당국이 WTO에서 대응할 걸 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일반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WTO의 안건이 상정됐더라도 문제 제기로 본회의에서 뺀 사례가 있는 만큼 일본 측 반대로 논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제소 시기를 전략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글로벌한 국가 안보적 전략 얘기를 앞에서 했지만 네. 일단은 무역 분쟁처럼 외견상 돼 있는 이 문제부터 꼼꼼히 대응하고 일본의 논리를 계속 부수다 보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이제 속내가 드러날 겁니다. 예. 기업들은 일단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또 경제 단체도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정경련은 뭐 일본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규제 철회해라. 이렇게 일본 정부에 서한도 보냈습니다. 네. 박병한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후 한일 긴장이 고조되자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連과 유대 관계가 있는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나섰습니다. 정경련은 일본 경제산업성에 직접 서한을 보내 수출 규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국내 경제단체 가운데 공식 입장을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경련은 일본 측의 조치가 국제 가치 사슬을 교란하며 일본 기업과 일본의 대외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보통신 ICT 산업은 일본이 소재를 수출하면 한국이 반도체와 같은 부품을 생산하고 미국이나 중국, 유럽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가치 사슬로 엮여 있어 일본의 조치는 글로벌 ICT 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경련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규제 리스트가 1,100개 뭐 이렇게 이루고 있고 또 지금 규제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캐치홀 규제가 일본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품목이 어느 정도 확대될지 이런 것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역협회도 곧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아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70%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람직한 대응 방법으로는 48%가 외교적 대화를 꼽았고 다음이 부품 소재 국산화, WTO 제소 등의 순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관련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거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발언도 나왔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를 신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우리를 아프게 찌르는 송곳과 같다면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분리했던 전례를 깬 일본 정부의 이번 보복 조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동북아 경제 질서를 다시 짜려는 시도로 본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는 실패하고 결국 일본 경제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한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도 없이 양국 모두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분명하게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국민과 정치권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반세기 동안 축적된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근본적으로 깬 신뢰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여기서 미국의 입장도 좀 짚고 가본다면요. 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한쪽 편을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는 한미일 동맹이라는 걸 생각하면 곤란하니까 그 정도는 관여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예. 또 미국의 시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거죠. 경제 분야의 갈등이 안보 분야에 영향을 미쳐 협력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외교부 당국자가 이제 미국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온 얘기인데 미국과 얘기할 때 중국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일본의 보복 조치가 계속되면 한미일 누구도 승자가 아니다. 제3자 그러니까 중국이 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도 뭐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결국 합니다. 아까 얘기에서 이어집니다마는 예. 미국이 조금 뒤로 물러나는 대신 큰 틀 안에서 미국의 이익에 해가 없다면 예. 한국하고 일본 어차피 다 내 편인데 자기들끼리 좀 싸우는 것 같고는 뭐 신경 안 쓰겠다. 근데 이 중국으로 이익이 넘어간다? 예. 그거는 좀 곤란하지. 뭐 이런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네. 남성 4명이 연탄을 피우고 여성인 숨진 채 26살 발견됐습니다. 김모 씨 등 모든 4명이 숨진 숨진 채 남녀 발견됐습니다. 4명이 차량 안에서 함께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음악도 그렇고 상당히 좀 무거운 장면이었는데 자살과 관련된 소식인가요? 맞습니다. 내일부터는요 예. 인터넷에 동반 자살 혹은 뭐 자살 관련 정보를 올린 사람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예. 인터넷에 이제 자살을 권하거나 뭐 방법을 알려주는 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예. 관련 법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법 2조 제2조의 2항 보시면요. 예. 이제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정보를 하거나 혹은 자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를 올리는 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면은 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자살과 관련한 모든 글이 다
그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모든 글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예.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조건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정부의 이야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자살 유발 정보는 단순히 개인이 자해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우울감을 표출하면서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의 자살을 유발할 목적으로 그 자살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을 설명하는 정보 등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상에서 게시가 됐을 때 악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법의 시행 전과 네. 시행 후가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 몇 가지만 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과거에는 이제 동반 자살 관련 글이나 자살 방법을 올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예. 그래서 게시글을 만약에 발견했다 하면요, 뭐 방통이나 혹은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는 내일부터는 게시글 삭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 혐의가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 그 배경에는요, 취재를 해보니 경찰이 먼저 좀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온라인을 통해서 동반 자살 등 이제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수사를 할 때마다 경찰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보건복지부 그리고 경찰 쪽에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합동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한 이 결과물이 오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궁금한 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으면 혹은 얼마나 네. 많이 겪었으면 경찰이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인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뭔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나 보죠. 맞습니다. 뭐 과거에 유명한 사건들 몇 가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SNS에서 만나 동반 자살을 한 사건, 뭐 대표적 3년 전에 경기도 안산에서 뭐 사무실에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 뭐 이 당시 경찰은 동반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게 아니냐 의심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전북에서도 30대 2명이 숨진 채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SNS를 통해서 만나서 자살을 한 게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정부도 2주 정도 온라인에서 얼마나 자살 관련 유발 정보가 많은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어마어마합니다. 2주간 조사를 했는데 16,000여 건이나 집계가 됐습니다. 2주 동안 16,000건이요? 네,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러면 이 정보가 인터넷 어디에서 좀 집중이 됐나 좀 더 살펴봤더니요. 예. SNS가 압도적이었습니다. 75.8%로 뭐 카페나 이런 데보다 SNS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예. 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살 뭐 관련 정보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부에서 나눈 건 크게 6가지입니다. 지금 뭐 보신 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게 이제 자살 유해 정보다라고 해서 제보를 받은 정보들이고 이제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수를 해서 지금 예. 영상으로 보시는 것인데요. 뭐 자살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살의 방법을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반자를 모집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뭐 이런 글도 보이고요. 네. 예. 그러나 이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계점 같은 게 미리 뭐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SNS에서 이 자살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제공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요. 트위터가 7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22.8%로 사실 뭐 외국 해외 사이트에서의 그런데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요청 등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점이 될 수 있는데 취재 결과 이제 보건복지부와 페북 인스타 쪽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해왔고 이런 게시글 관련 정보 담당자 배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정보 공유 방안은 지금 논의 중인데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효성 부분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 유해성 게시글을 올린 자에 대한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뭐 IP 추적이나 개인정보 파악 등 이 부분은 사실 수사 부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현아 기자와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관련 영상도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뭐 관리자나 정부에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한다 취지도 알려드리고 또 하나 더 당부할 것은 이런 것을 혹시 보게 된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또 해주시는 것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대전에서는 15분 동안 내린 비로 하천이 범람했다고 하죠. 예, 뭐 15분 만에 30mm 물폭탄이 쏟아진 건데요. 주차장 차들 수십 대가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취재 기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이런 일 겪으시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어서 저희 YTN에 보내주세요. 바로 뉴스가 됩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 속에 차들이 잠긴 채 늘어서 있습니다. 어디가 하천이고 어디가 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대전 대동천 하상 주차장이 잠겼습니다. 일대에 15분 동안 3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물이 범람한 겁니다. 주차돼 있던 차 10여 대가 물에 완전히 잠겼고 50여 대는 부분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 뒤에 물에 잠겼던 차량이 있습니다. 바퀴에 걸려있는 수풀 쓰레기를 보면 당시 물의 깊이와 물살의 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재난 문자를 보고 달려온 차 주인은 차량 내부에 들어찬 흙탕물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경우 처음이라. 침수 피해가 난 하상 주차장은 그전에도 물에 여러 번 잠겨 주민들이 특히 조심하는 곳. 구청에서도 만일에 대비해 견인차를 미리 배치해뒀지만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레카차도 다 준비가 다 돼 있었거든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카차가 들어가면 얘들도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한순간 쏟아진 폭우에 지자체가 준비한 대비책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대전 가양동에서는 하수가 역류하면서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고요. 대전 말고도 전국 곳곳에서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네, 뭐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에서는 수원요금소 인근 하천이 불어서 일대 통행이 한때 제한됐고요. 서울 방학동에서도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뭐 물론 보행로도 침수가 됐고요. 뭐 지금은 잠시 비가 멈췄다고 하는데 그래도 긴장 늦추지 마십시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는 전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안보라 앵커 네.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겐샤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겐샤이. 겐샤이. 이게 책 제목 그렇죠. 아닌가요? 책 제목이었습니다. 예.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고대 힌디어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스스로를 좀 작고 하찮은 존재로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혹 누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구걸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손으로 그에게 동전 한 입을 건네준다고 하더라도 그의 자존감이 다치지 않도록 그와 눈높이를 이렇게 맞추고 두 손으로 정중하게 그의 손에 조심스럽게 동전을 올려놓는 것, 그걸 이제 겐샤이라고 하는 거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네, 내 삶이 그거는 뭐 평범해도 그렇죠. 내가 평범해도 할 수 있는 거고 내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그냥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는커녕 갑질, 혐오, 뭐 차별 이런 건 곤란하죠. 이런 걸 갑질이라고 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넌 왜 회식 안 가니? 한 잔 더 마셔. 이런 거 이제 이런 말 한마디도 이제부터는 모두 징계 대상이고요. 특히 퇴근하고 나서 카톡하지 마세요. 네, 김우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울렸던 상사의 메신저. 회식 자리에 늦었다며 권했던 술잔. 말로만 장려했던 휴가. 여자니까 해야만 했던 커피 심부름. 부당함을 알면서도 상사의 지시라는 이유로 참았던 일들. 이제부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교묘한 괴롭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있는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자를 괴롭힐 때에도 당연히 이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 상사들은 행동 거지를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말들, 행동들이 부하 직원들 혹은 동기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퇴근 이후에는 뭐 앞으로는 뭐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지시한다거나 그런 일은 뭐 절대로 없도록 해야겠죠. 사회 초년생들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법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매일 마주하는 상사를 고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에 대한 판례가 없다고 하면은 그래도 실효성 자체는 좀 없지 않을까. 고발을 하려고 해도 글쎄요, 그게 용기를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처벌보다도 직장 문화 개선이라는 법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체 그 법의 그 취지가 꼭 처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있었을 때 사용자의 그 책임을 촉구하는 그와 같은 예방을 담보하는 이제 법이다라고 하는 점에 주안점이 맞춰진 것 같고요. 상사의 지시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따라야 했던 악습을 철폐하겠다고 나온 괴롭힘 금지법. 무엇보다도 상호 존중의 문화 속에 지키겠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590원. 네. 새로운 최저임금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 소속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이 모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이 내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이고요. 논의를 부당하게 이끈 공익위원들도 모두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김명한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역대 정부가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상률을 더한 것조차도 임금 동결 수준인 3.6%도 못 치는 사실상의 삭감함입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 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결론입니다. 공익위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하거나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들의 호소를 거부했으며 노동자위원들의 퇴장이면 바로 표결했다는 협박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사퇴하고 나가겠다는 사람들도 어린 노동자들의 이제 대표죠. 네. 그리고 지금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은데라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편의점주라든가 영세 자영업자 대표들이 나와서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을입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의 갑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건물주 이런 분들이 갑일 텐데 갑들은 다 어디 가시고 결국 을들끼리 계속 저렇게 싸우게 되는군요. 말씀 듣는데 설국열차, 영화 맨 설국열차, 뒷칸에서 이 싸우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최저임금 논의 구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최소한 인간답게 살라고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오지 마십시오라고 기준을 잘라놓은 건데 네. 이걸 기준으로 그때부터 이제 봉급을 또 정해나가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들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예.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그런 법 취지에도 안 맞고요. 네. 예. 특히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 오르면 저 위에 봉급 많이 받는 분들도 예. 최저임금이 이만큼 올랐다면 자기 봉급도 또 이만큼 올리는 그런 연동의 고리도 좀 사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곤란한 문제인데 지역의 물가가 다 다르거든요. 예. 서울과 지역이 다르듯이. 그런데 또 업종에 따라 수준이 다른데 최저임금은 전국이 모두 똑같이 통일 이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부분이 논의돼야 되는 건가요? 뭐 해마다 싸우고 뛰쳐나가고 이러고 할 게 아니라 예. 한번 결정하면 한 2, 3년은 다음 물가 상승률, 뭐 생산성 증가율 이런 거 따져서 자동으로 인상폭이 착착 결정되게 이렇게 나가면서 사회적 비용도 이제 비용을 좀 줄여야죠. 매번 이렇게 매년 만나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한 이런저런 것들이 합쳐서 여러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논의가 또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교육계죠. 예. 이번에는 좀 자사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해요. 네. 뭐 학생 모집도 너무 어렵고요. 예. 내년에 있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하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아예 일반고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김종균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인 경문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4번째입니다. 앞서 전북에 있는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 대구 경일여고가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들 학교들이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4곳 모두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미달 사태를 겪은 곳입니다. 대구 경일여고는 입학 경쟁률이 0.34대 1에 불과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학비가 많이 드는 자사고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사고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뽑게 된 점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더구나 이들 모두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입니다. 군산중앙고와 익산 남성고는 같은 전북에 있는 전주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 이 같은 결정을 굳힌 것으로 관측됩니다. 상산고조차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지정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더구나 현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 공약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자사고 폐지라는 큰 시대 정신의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조 안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셔서 교육당국은 재정 지원을 내세워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원액을 3년간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정액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에 나서는 자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학생들에게 자사고를 취소하게 되는 이유를 네. 이제 직접 설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네, 이제 어제 서울시 교육청 학생 청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교육감 답변 기준이 있어요. 그게 예.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1,000명이 넘으면 교육감이 직접 이제 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사고 학생을 대표한다는 이 청원자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부당하고 불공정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사고 학생 대표단을 만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1,000명 넘었으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만나야겠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오늘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 논란이 일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대법원이 문화재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상주본 소장자는 이 최소 1,000억 원을 달라라는 주장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입니다.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같은 책입니다. 지난 2008년 존재가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실물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꼭꼭 숨겼고 문화재청의 회수 시도도 소송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배 씨는 상주본을 훔쳤다는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걸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절도 혐의가 무죄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골동품 거래상인 조모 씨는 배 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며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민사소송 결과 조 씨는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엇갈린 판단으로 상주본의 주인이 가려지지 않았던 건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이 확인된 겁니다. 상주본이 국가 소유로 확정됐지만 배 씨는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주본의 가치가 1조 원에 이르는 만큼 최소 1,000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준 돈도 뭐 5분의 1은 주니까 나는 10분의 1만 내놔라 하는 그것이 뭐 멀쩡한 내 거를 그 소유권을 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민간에서 어떤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래가 나오면 자기들이 돈을 대보겠다는 데가 있는데 문화재청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배 씨와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압수수색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배 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으면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1,000억 원을 달라.
강제 집행도 가능하긴 하죠. 글쎄요, 네. 가능은 하겠지만 당장 네. 행동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소장자인 백기 씨가 예. 상주본을 어디에다 다 숨겨놨는지 알 수가 없고 신중하게 추진해야겠죠.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뒷거래로 팔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당장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주본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먼저 배 씨에게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내고 예. 모레 직접 만나서 설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제 집행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3회 이상 독촉 문서를 받은 뒤에도 거부하면 예.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는 있죠. 또 문화재청도 법적 조치를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고려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배 씨가 계속해서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 맘대로 탑3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탑3. 먼저 충북 충주로 갑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5일 이 목행 용탄용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라면 40박스가 쌓이는가 하면 용산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지난해 1월부터 꾸준히 기부금 봉투가 이렇게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 가득한 마음을 전합니다 등등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라면 천사는요, 지난 3월에도 라면 20박스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내가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들께 방송을 통해서라도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2위는요, 착한 에어컨입니다. 보시죠. 47도 찜통 경비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자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입주민의 가족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서명운동으로 시작해서 주민투표를 벌였고요. 압도적인 찬성으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시민단체가요, 전기요금 걱정 없는 태양광 패널을 지원하는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선행이 선행을 낳는 선순환 뉴스, 뉴이전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아름다운 세상 1위는요, 너무 아름다워서 슬픈 그런 소식입니다. 애교 만점 윙크, 이렇게 해맑은 미소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4살 하늘입니다. 수영장에서의 불의의 사고로 6개월 넘게 뇌사 상태로 지냈는데요. 작은 천사는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영상 보시죠. 하늘이의 엄마 아빠는 어여쁜 딸을 이리 기억합니다. 사람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다. 항상 웃으며 소외된 아이까지 상냥하게 돌보는 아이였다. 하늘이가 깨어나지 못하자 엄마 아빠는 다른 4명의 아이를 대신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하늘이의 심장과 장기들은 다른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늘아, 우리 스치듯이 꼭 만나자. 엄마 아빠는 하늘이를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네요. 하늘아, 엄마 아빠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 바람이 돼서 비가 돼서 햇빛이 돼서 늦지 않게 엄마 아빠를 찾아와줘. 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준 하늘양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탑3였고요. 뉴이전은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10억, 100억, 1000억. 얼마라고? 우습지 그 정도는. 이 세계는 조 단위로 굴러가니까. 상대는 700조라고. 그래서 듀오안. 유산균이 장 속에서 스스로 증식하니까 이제는 신바이오틱스. 유산균 마시고 안에서 키우자. 듀오안. 오, 듀오안. 장 편해.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임시국회 회기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어렵사리 정상화한 국회 상황이 다시 안개 속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임시국회 마감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공방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목선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한 정쟁이라며 이를 추경안 처리와 연계하는 건 도를 넘은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와서는 다시 새롭게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앞세워 추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두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두 당은 민생보다 정경두 지키기가 더 중요한 거냐며 추경안을 고리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거짓 답변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와대가 임명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국회를 또 한 번 더 무시하고 있습니다. 추경안 처리와 민생 입법보다 정경두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인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국회가 곧 끝나지만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 건 각 당의 입장차 때문입니다. 해임 건의안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해 18일,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은 정쟁일 뿐이라며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19일 하루만 열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는 겁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만 드러낸 채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어렵사리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는가 했더니 엄중한 국내의 상황 속에서 또다시 내탓 공방을 벌이며 볼썽사나운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줄곧 요구해왔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청와대 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한 셈입니다. 오는 18일에 개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본을 향해 보복 조치를 철회하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 문제를 풀자면서 대승적으로 어떤 형식이라도 수용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즉각 화답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남에 청와대는 항상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국회가 합의하면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님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등 국정 현안에 대해서 초당장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고 민주당 이해찬, 한국당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에는 처음 열리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방일단 파견을 공식화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미단 파견을 제안했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지난주 일본과의 과장급 회의에서 국장급 협의를 추가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복과 맞대응으로 인한 상황 악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차원이라면서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품목의
경우에 개별 건별 허가로 바뀌기 때문에 기업들의 상당한 불편이 모처럼 한자리에 앉게 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초당적인 대처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인 가운데 패스트트랙 후폭풍과 첨예한 쟁점들로 인한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내일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만큼 오늘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청문 보고서 처리가 불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임명이 이제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번에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우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 현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야당이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이미 임명이 되면 다시는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못 되니까 그래서 국방장관을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새로운 카드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네, 뭐 새로운 카드를 만들었다기보다는요. 예. 국방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삼척 목선 관련 예. 국정조사를 요구했죠. 그렇죠. 그렇다가 이번에 이함대 거짓 이제 예. 관련 논란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격화되고 지난번에 또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조금 야당이 보기에 그런 것이 나와서 네. 이제 직접적으로 국방장관을 좀 겨냥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추가된 게요. 사실은 한동안 거의 지금 84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다고 지난번에 그랬었죠. 그렇죠. 협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걸려 있었지만은 가장 직접적인 협상은 추경 푸는 문제하고 네. 그 다음에 사개특위, 정개특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예. 정도 합의만 했었지 나머지 문제는 구체적인 합의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중간에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참.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국방장관을 그런 건으로 해임하자고 뭐 건의안을 논의하자는 동 그것도 이틀이나 국회를 열어서 하자고 이렇게 이제 받아치고 있고 딱 하루만 열어가지고 추경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야당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지금 민주당은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일단은 그 해임 건의안 자체를 조금 국회에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한쪽만도 아니고 예. 지금 이제 교섭단체로 보자면은 여당을 빼놓고는 나머지 교섭단체 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둘 쪽에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경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19일에는 해임 건의안 표결 이전에 앞서서 추경을 표결에 붙이는 순서를 하도록 하고 중지안을 아마 제시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지 않는데 저 제안으로는 한 내일쯤에는 민주당도 조금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해임되는 게 아니죠. 예. 국민 여론도 반영하면서 대통령이 선택하면 될 문제. 건의안이니까. 예, 건의안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건의안이 정말 결의가 되려면은 동의가 되려면은 국회 최종적으로 과반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 현재 297명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최경환 의원이 이제 자격 상실이 돼가지고 예. 297명인데 그러면 149명이 적어도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 합해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 한국당이 110명, 바른미래당이 28명인데 그중에서 바른미래당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몇 분 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나머지 정당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그대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 이것도 보장하지 않아서 만약에 본회의를 무사하게 진행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은 초점이 추경에 있기 때문에요. 그 점에서는 아마 추가로 민주당에서 새롭게 한번 좀 양보안을 생각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또 북한의 목선부터 시작해서 뭐 거짓 진술 위장 뭐 이런 거 또 자수 문제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 논의나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민주당으로서 보이기도 좀 난감할 것이고 예,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하고 국정조사를 원래는 강조를 했었죠. 예.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을 때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국정조사까지 가느냐. 잘 아시겠지만 국정조사를 하면은 뭐 생중계되기도 하고 그렇죠. 청문회가 열리기도 하고 하면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공세를 펼치니까 그다음에 증인들 쭉 불러 나올 수 있을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가 지금 당장이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방향이 좀 바뀐 거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냥 예. 강행이 돼버리고 해임 건의안 국방장관 문제를 걸고 넘어졌는데 이것도 그냥 뭐 논의 없이 그냥 확 그냥 밀고 나가겠다고 민주당이 한다면 국회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6월 국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될까요? 네, 그냥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자면은요. 18일 그러니까 18일과 19일 이틀 동안의 본회의 열자는 두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면은 한국당은 그냥 19일도 무산시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그 추경안 통과시키는 것인데 추경을 19일 날 본회의에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했을지라도 내용에 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재난 쪽에 한정시키자는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뭐 국가 채무를 늘리는 방향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 문제가 제기됐고요. 예. 이번에 추경에 또 추가로 3천억 정도가 지금 일본의 이제 보복 관련해서 그렇죠.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예.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정부 측에서도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18일 날에 정경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보고 절차를 거쳐서 다음 날 19일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까지는 이인영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강력하게 한국당의 해임 건의안 주장을 정치 공세형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아예 뭐 이렇게 비슷한 중재안이나 조정안 같은 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서 나왔다시피 추경의 초점을 맞춰서 19일 날 본회의 통과시킬 때는 추경을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붙인다면 제가 봤을 때 아까 수적으로도 사실 통과시키는 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예. 149명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두 당이 합하고 다른 소수 정당과 무소속이 합세를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모두가 출석해서 투표에 참여할까 해본다면은 상당히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예. 그동안은 대통령하고 단독으로 만나서 좀 회담을 해야겠다. 뭔가 존재감을 좀 이렇게 과시를 했는데 뭐 조건에 관계없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면 뭐 5당 대표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는 얘기도 되는 것 같고 예. 어떤 생각을 갖고서 뭐든 좋으니 한번 만나자라고 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일본의 그 통상 보복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그 이제 기자회견문에서 나와 있지만 우선적으로 항상 그 아베의 예.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런 점에서 그렇고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북유럽 3개국 방문하기 직전에 뭐 5당하고 추가로 5+2에서 추가로 하자라고 해도 예. 안 받아들였었죠. 싫다 그랬죠. 예, 그때는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한 뭔가 그 사과 비슷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미 이것은 조금 쟁점이 넘어갔죠, 사실은요. 예. 이미 그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 구성 중에서 한쪽을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중간 해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이제 가장 1차적으로 일본의 통상 보복에 대한 초당적인 대체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지금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식하고 상관없이 같이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해찬 여당의 당 대표도 바로 호응을 했었고 네. 청와대도 호응하는 쪽이고요. 나머지 그 야 3당들도 같이 해서 여야 5당 회의가 날짜만 잡혀서 좀 열릴 것 같습니다. 그 좀 이건 뭐 내밀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패스트트랙 다 취소해버려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되려면은 뭐 나머지 당들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건 또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큰 소리는 이미 치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국회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건이 아니고 일본의 저런 엄청난 경제적인 보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한반도를 위협하는 새로운 노림수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은 그동안 것들 한꺼번에 싹 해결할 수도 있는 즐거운 상상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패스트트랙 자체는 좀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일본의 통상 보복 문제를 해결하려고 초당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안을 했는데 예. 오늘 뭐 4가지쯤 제안한 것 같더라고요. 뭐 수상적인 내용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 가서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한 나머지 여야 4당한테 뭔가 양해를 구하는 얘기 한다면은 무슨 뭐 우선순위가 달라졌지 않냐라서 그 취지마저도 어긋날 것 같아서요. 일단은 통상이 규제 관련에 대한 뭔가 초당적인 대체 문제에 초점을 맞출 거다라고 보고 다만 그동안의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정부 여당이 조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잘못했지 않냐는 지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도 그 지적하는 용어를 보니까요.
강한 용어를 쓴 게 아니라 아쉽다는 용어를 쓴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자중질환 펼친다는 것을 그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오히려 저는 한국당 쪽에서는 이 시점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정부 여당 쪽에서 뭔가 확 껴안는 방식으로 해버린다면은 문제를 푸는 해법을 만들지 않을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에 너무 심지어는 적폐라고까지 규정하면서 맞붙어 왔는 쪽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당은 표출형 문제는 꺼낼 계제는 당연히 아니니 꺼내지 말아야 되고 일본의 통상 보복 관련돼서 초당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 이것을 계기로 정부 여당과 청와대 쪽에서 뭔가 확 예상과 다른 차원에서 끼얹는 뭔가 해법을 조금 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좀 소원했습니다. 예. 국가가 일본이라고 하는 이 상대 국가에 의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처지에 놓이고 있으니 초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그동안 못 풀었던 문제들을 싹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게 한 2, 3일 때 있을 것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 또 오늘 또 대수보 회의에서 했지 않습니까? 회의에서 이러다가는 정말 오히려 일본이 큰 거 다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초당적인 뭔가 힘을 실어준다면은 외교에서 힘을 같이 받을 거고 일본의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우리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은 일본 측에서는 다른 견해를 자신들한테 유리한 견해를 일본의 여론에 반영할 것인데 만약에 모아진다면은 외교 전략에서 도움이 되고 국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뭔가 그런 분위기로 싹 가려면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또 막말이 툭 튀어나왔단 말이죠. 정미경 의원 최고위원 얘기하시군요. 배 한 척 가지고 겨우 이겼으면서라는 표현이고 거기다가 오늘 정영기 의원도 거들고 한번 얘기를 한번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고 넘어가죠.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했던 선조에 그리고 정경두 장관을 12척의 배만 남기고 조선수군의 배 전부 다가 파괴되도록 했던 원균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상당히 아픈 트라우마인데 세월호를 끝내는 것도 그렇고 또 그래도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저렇게 너무 깎아내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변수가 돼서 진행될 수 있는 논의들이 막히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관련해서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이른바 막말 또는 오히려 부정적인 후폭풍을 계속했는데 내부적으로 왜 이런 것에 대한 뭔가 바른 스타일이든 정비가 없었을까 그렇습니다. 물론 댓글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의도가 다른 쪽으로 세월호 관련 유가족들을 무슨 폄훼하려고 했거나 마음 아프게 하려거나 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게 트라우마처럼 걸려있는 문제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뭔가 크게 한번 이것을 성찰하며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른 무슨 선조를 인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야당으로서는 정치 공세 차원에서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의병 나오고 할 때도 의병은 관군이 제 기능을 못할 것인데 정부 여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의병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발언이냐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야당의 공세용으로요. 여기다가 세월호까지 갔던 물론 댓글 인용했지만 이것은 그동안에 나왔던 것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없는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조금의 좀 격조 있는 정치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만우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 기억하시죠?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해서 성폭행을 하려다 붙잡힌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 씨.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시나요?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새벽 신림동에 사는 20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샤워하고 나와 보니 김 씨가 집에 몰래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고
목을 조르며 몸을 만지려 해 저항하자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김 씨를 경기 과천 경마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미수라도 그 과정에 상처를 입으면은 그 목적 달성 여부가 상관없이. 앞서 신림동에선 지난 5월 이른바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달 만에 닮은 꼴 사건이 또 터지자 홀로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은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을 들으니까 사실 좀 더 와닿고 좀 더 무섭고, 근데 이게 조심한다고 해서 뭔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에 따라 경찰은 신림동의 여성주거 밀집 지역에 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보안성 좋은 현관문 잠금 장치와 비상벨 등을 설치해주는 안심홈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어린 시절에요. 예. 짝꿍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책상에 선 긋고 이런 거 하셨어요? 그 나이 때도 했어요. 저희 때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선 긋도록 그럴 수도 없고, 우리 바다 NLL 순환 시대입니다. 불법 조업으로 난파선으로 뭐 한두 척이 넘어온 게 아니에요. 예. 올해만 난파선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목선이 16척 떠내려온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예. 최근에 동해에서만 불법으로 조업하는 북한어선 380여 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합니다. 네, 뭐 단속이나 압류도 어렵다고 해요. 네, 어렵죠. 남북 관계의 특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빨리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중국 어선들한테 떠밀려 가지고 밀리다 보니까 자꾸 남쪽을 갖다가 넘어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 함께 이제 중국 어선들을 딱 지켜내면서 뭔가 해야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려면 아무튼 우리의 남북 관계가 빨리 나아져야겠죠. 우선 지금의 상황을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목선. 동해 오징어 잡이배로 위장해 NLL을 넘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강원도 고성 해안에서 물의 대부분 가라앉은 북한 선박이 발견된 데 이어 나흘 동안 4척이 추가로 떠내려왔습니다. 올해 NLL을 넘은 북한 난파선은 확인된 것만 16척. 군 당국은 예년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눈에 띄는 건 동해 NLL 이남에서 불법 조업하는 북한 어선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380여 척을 퇴거 조치했는데 지난해 비슷한 기간 40여 척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9배로 폭증했습니다. 올해 동해 NLL 인근에 대규모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특히 북중 하병 조업 구역에서 중국 어선에 밀려난 작은 배들이 NLL을 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꽃게철인 4월부터 6월 사이엔 서해 조업권을, 오징어철인 6월에서 12월엔 동해 조업권을 중국에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북한 불법 조업 어선들을 제대로 단속하거나 압류하기도 어렵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오히려 북한 배를 퇴치하는 것이 중국 배를 퇴치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됐다. 북한 당국의 증산 돌격 투쟁에 따라 북한 어민들이 바다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동해 NLL은 계속 몸살을 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이자 가족들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의견이 좀 들어왔죠? 네, 2369님, 더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대응 전략을 세워서 일본이 허튼 짓을 못하게 올감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또 정치권 정치권과 관련된 얘기는 6904님 의견 한번 볼까요? 대통령에게 막말한 한국당의 정의원 내년 총선에서 두고 보십시다라고 경고를 일단 날려주셨네요. 네, 8239님께서는 정말 하나가 돼서 나라를 위한 묘안을 내주는 정치권이 되길 바란다라고 좀 통 크게 좀 바라봐 달라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저희 겐샤이 고대 힌디어 겐샤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교과서에 예. 수록하자고 예. 이런 태도를 교육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겠죠. 포춘님께서 의견 주셨고 또 브리핑이 있는 저녁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 온라인 자살 정보 처벌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었는데 2369님께서 동반 자살 모집 광고 내는 것도 살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엄벌해야 한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2369님께서는 그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난 하늘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하늘이가 사고 없는 천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길 바란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3808님 예. 직장 괴롭힘 금지법으로 직장인들이 삭막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딱딱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돼 좀 슬픕니다. 예, 오죽하면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예. 일단은 좀 지켜가면서 그런 것들을 싹 지운 다음에는 뭔가 서로가 좀 마음 편하게 다시 만나는 그런 계기가 올 수 있겠죠. 네, 3808님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삭막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는 우리가 지켰어야 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잘 지낼 수 있다는 거를 이제부터 보여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기습 소나기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솔매님께서 하천 정비 좀 잘해서 재난 비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쏟아지는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요. 차 물에 잠긴 분들 얼마나 속상하실 것 아쉽고 같아요. 안타깝겠습니까? 예, 9007님. 정말 재미있고 수준 높은 뉴스입니다. 저희 뉴이저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널 고정입니다. 저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뉴이저 가족 여러분, 저희 클로징에 원래 음악 좀 틀어드리곤 하는데 뭐 문자든 유튜브든 좋은 팟빵이든 네, 좋은 음악 추천해 주시면 네, 그러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반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